어제 하루 쉬었던 국내 증시 오늘 개장 후 양시장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560선 회복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이끄는데 외국인이 사고 있지 않네요. 네, 자 한한령 해제 기대감 또 먹는 비만약 기대감 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다음 주 초에도 쉬어가는 만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증시 토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간밤 뉴욕 증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관세만 집중하던 투자자들이 다시 실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1분기 역성장 굉장히 3년 만에 나온 수치인데 뼈아픈 상황이고요. 5월에 접어든 만큼 세린 매입 우려도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대응 어떤 전략이 좋을지 뉴욕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머스크를 대신할 후임 CEO를 물색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테슬라 이사회 의장 바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죠. 여러 부침을 겪고 있는 테슬라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일지 머니주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트렌드 바로 보셔볼까요? 네,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쉬셔야 되는데 출연하셨네요, 오늘. 열심히 해야죠. 아니, 요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보니까 국내 증시 그래도 5월 첫 거래일 출발 자체는 굉장히 순조로운 것 같거든요. 네, 그죠. 5월 달에는 뭐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장 후반부에는 반등이 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우리 방송이 진행되는 시점에는 그래도 좀 밀림이 나오고 있네요.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세의 연속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모습이다.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처럼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올라올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반등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한 단계는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그동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올 수 있으려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폭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다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한 게 전 증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휴일에 들어갑니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물량을 좀 팔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양봉이 나와주는 것은 긍정적이란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나라가 뭐 미국의 관세라든지 금리에 대한 코멘트들 계속해서 봐야겠지만 그래도 크게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우리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한 게 아닙니다.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왔다는 것은 하반 경직을 굉장히 강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 수급까지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도 우리 시장은 좀 더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엔터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M은 52주 신고가 갱신했고 이런 상황인데 2분기의 실적 전망은 계속 좋은가요? 네, 일단 1분기 때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잘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방금 전에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와 3분기 실적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각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주력 아티스트들이 많이 복귀를 하거든요. 그런 아티스트들의 복귀를 통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으로 잡혀준다라고 한다면 멀티플을 좀 더 후하게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이거든요.
실제로 중국 측에서는 한알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사드 배치 이후에 9년 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그룹들이, 우리나라 가수들이 중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공연을 통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적 리스크가 많은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무풍지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한알령과 관련돼서 지금 엔터주들도 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로 한알령 해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외형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화장품 쪽이라든지 우리가 K-뷰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우리가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캐파 확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중국이라고 한다면 화장품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장품에 플러스 미용 의료기기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뭐 휴젤이라든지 오늘도 이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몇몇 기업들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톡신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추려서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메리트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움직이지 못했었던 무슨 카지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한알령 해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강한 테마가 비만 치료제. 그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4월 초만 하더라도 한 12,000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상한가잖아요. 지금 상한가고 지금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46,900원. 그러면 4월 한 달 동안 3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지금 펩트론, 뭐 블루, 엠텍 다 올라가요.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시장에서 좀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비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 작년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바이오테크 기업이다. 그래서 플랫폼과 관련돼서 뭐 제형 변경이라든지 ADC, 우리가 이중항체 접합체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뭐 주사제에서 장기 지속형이라든지 경구형이라든지 경구제라든지 이렇게 복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만 쪽 같은 경우는 다른 쪽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비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합병증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뭐 당뇨병이라든지 그렇죠. 성인병. 예, 굉장히 그 종류가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WHO에서 이 비만을 질병으로 원래 정의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시점 자체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최근에는 이제 질병으로 정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만 치료를 통해서 비만을 줄인다라고 한다면 그 합병증으로 발병될 수 있는 다른 질병들까지 미리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다른 뭐 간암 치료제라든지 폐암 치료제라든지 이렇게 무언가 특정되어 있는 그런 약물보다는 시장 자체가 캐파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비만 치료제는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쪽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그 GLP-1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많은 질병에다가 적응증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제가 앞서서도 뭐 간암 신약이라든지 폐암 신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환자가 아파야지만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비만 치료 같은 경우는 내가 뚱뚱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표현이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살이 많이 찌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미용의 목적으로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제 주위에서도 주사를 맞았다라고 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요 없대요, 요요. 요요는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비만 같은 경우는 몸에 대해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만 치료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주사제에서 뭐 장기 지속형 주사제, 네. 그다음에 이제 경구제로 변했다가 최근엔 또 이제 패치형이라고 몸에 붙이는 비만 쪽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붙이면 밥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약물을 몸에 투여하는 방법이 바뀐다라고 네, 보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먹게 되면 여기 간에서 대사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쌓인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피부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간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주사보다는 먹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렇죠. 먹는 것보다는 이제 패치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건 정확히는 네. 한번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은 네, 게 뭐냐면 이 비만약과 관련되어 있는 물질들이 이 피부를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치제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네.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쪽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복용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쪽에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비만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지금 라파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패치제 쪽으로서의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 매출이 좀 나오는 기업 중에서는 또 대웅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이고 매출과 영업이익 단이 잘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제약사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GLP-1을 이용해서 패치제 쪽에 대한 전임상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로는 일상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비만 쪽 내에서도 계속해서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따라붙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게 큰 트렌드의 변화, 트렌드의 한 축이라고 한다면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비만 쪽 같은 경우는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좀 의견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뭐 시장에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상 실패라든지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블루엠텍 같은 기업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제약주들은 많이 올랐는데 어저께 FDA에서 예산 축소한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제약주들이 다 빠졌거든요. 뭐 노보논디스크 일라이. 네, 일라이리 기타 다 빠진 이유들이 결국 예산안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결국 바이오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져서 승인이랑 이런 게 다 딜레이되고 연기될 거다. 그래서 결국 바이오텍 주식들은 특히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일라이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네, 어저께 일라리 굉장히 많이 11%. 빠졌어요. 10% 이상 예.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이던스를 나쁘게 이제 얘기하는 바람에 빠졌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봐서는 FDA에서 예산 승인하는 게 머스크가 막 줄이자 그러고 국가 예산 줄인다고 하면서 같이 줄이는데 여기 이제 묻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이런 제약주들도 다 FDA 승인 넣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잘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죠. 네. 재밌다라기보다는 참 특이한 부분인데 사실 주가라는 게 그런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제약바이오가 밀린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은 주가와 분석은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FDA 쪽에서 인력을 줄인다거나 연기가 그러니까 승인이 딜레이될 수 있다는 얘기들은 사실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계속해서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거지만 사실 그 내용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뭐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무조건 받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미국의 FDA 승인에 들어가 있는 그 승인 절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기는 한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임상 자체가
기술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는 좋은 결과물들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임상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임상 결과를 가지고 좋은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상이 아니라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 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걸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의 승인이 늦춰진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되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판단하기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로 볼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래 잘하고 있었던 게 제네릭 쪽이고, 그리고 우리가 제네릭 쪽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쪽도 잘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이라든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해요. 근데 무언가 약을 원래 있었던 기존의 약을 변경을 하고 제형 변경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그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분야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메리트가 부여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관세 쪽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미국 쪽에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약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원료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거든요. 근데 이 원료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고객에게 정가가 가능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FDA 쪽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사업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접근을 해보면 전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의견 드리고 싶고요. 다만 작년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됐었던 기업들이 있어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담이 된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 그리고 제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도 한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 파미셀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파미셀. 예, 그죠. 이것도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늘 두산 쪽에서 동박 적층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붙어주면서 두산 쪽이 잘 움직였는데,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사업부도 있지만 화학 소재 사업부도 가지고 있거든요. 두산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좀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많이 알려진 기업들, 물론 좋은 기업들인데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오른 거. 지금 두산 이슈 말씀 주셨는데 진짜 두산그룹주가 오늘 많이 올라요. 지금 두산도 9% 넘게 올라가고 두산 우선주까지도 올라가는데 이 이슈를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두산이 과거에는 여의도에서 두산그룹주들은 매매를 좀 안 하는 게 좋다. 왜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업 분야 자체가 좀 그렇게 성장성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에서의 메리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좀 뜨겁게 움직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룹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한화그룹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이라든지 지금 화면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 또 수소 쪽과 관련이 되어 있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으로 유럽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사업부가 전반적으로 개편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두산그룹주들이 그래도 메리트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밥캣 같은 경우도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거든요. 북미 쪽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많은 건설 기계 쪽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두산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섹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주가의 흐름이 좀 잘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SMR 쪽에 대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좀 붙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두산주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화 관련 기업들을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3시 2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마감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3%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566포인트. 2,575포인트 조금 더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마감될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0.6%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로는 721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예상가 좀 볼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1.4%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4,700원. 지금 보합 마감이 예상되네요. 자, 이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죠. 6% 강세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88,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 뉴욕 증시에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다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국내 증시 쪽에서는 또 이제 반도체 쪽, 특히나 SK하이닉스 쪽으로 매기가 쏠린 게 아닌가라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7%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섰네요. 지금 마감 예상가는 109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1%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현대차 소폭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 소폭 하락 마감 예상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0.4%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2만 2천 원. KB금융이 시총 8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3.8% 강세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는 9만 3,700원. 셀트리온 1.3% 오름세 예상되고요. HD현대중공업 1.9%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 41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9%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하루 만에 좀 반등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가는 35만 8천 원. 에코프로비엠 3%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 10만 4,800원. HLB도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1.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100원이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1.4%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 27만 4,500원. 휴젤이 오늘 1.7%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37만 2천 원. 클래시스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가 3%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38만 9,500원. 펩토론 오늘 강세 마감 예상되죠. 예상가 16만 9,700원. 리가켄바이오도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만 7,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와, 오늘 이렇게 시장이 강하네요. 이렇게 강할 거라고 좀 예측이 되셨나요, 대표님은? 지금 핫하게 올라오는 게 중국이랑 얘기를 시작했다. 이게 지금 블룸버그 탑뉴스로 네. 나오면서 네. 미국 선물들 다 올라가고 이제 기술주 어저께 올라간 그러게요. 걸 연결해서 우리나라도 하이닉스 쪽 올라가는 거가 네.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뭔가 좀 추세적으로 네. 조금 약간 우상향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네, 일단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 최근 네. 2, 3주 동안 저는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나라 시장이 큰 조정 없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50포인트, 2,560포인트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공매도 재개가 되면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만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 아닌 기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좀 관계가 유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생기면서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게요. 지수단은 괜찮은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 시장이 올라오긴 했는데 약간 소외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상승 하락 종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코스피 쪽에서는 대략 한 30개,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한 90개, 한 80개 네. 정도 차이. 이러면 그죠. 그렇게 엇비슷한 거죠? 엇비슷. 비슷한 건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은 좀 더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빠르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정책 테마
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의 변동성이 너무 급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오늘 올라간 기업이 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선호하시는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SK하이닉스 주변에 선호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죠. 뭐 테마주들보다는 선호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늦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네요. SK하이닉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고요. SK하이닉스는 한 18만 원 밑으로 내려올 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 이제 좀 싸다 이런 생각으로 사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가지신 네.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주위에 네, 지금. 하이닉스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래도 오늘 체감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코스닥 중소형주 하시는 네, 분들. 코스닥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럴 것 같은데 뭐 SK하이닉스 올라오니까 너무 반갑고요. 이제 우리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니 제가 삼성전자는 어쩔 거예요? 삼성전자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시장이 답답한데요. 제가 54,000원. 아직도 54,0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 여기서 삼성전자 더 밀리면 한 단계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좀 상승 이슈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주가가 눌려 있을 수밖에 없나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늘 굉장히 특징적인 게 모건 스탠리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계 계좌에서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내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저도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가면 기업 자체의 가치에 수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관점에서 좀 아쉽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저도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굉장히 죄송해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지금 내재가치 따져보면 아니, 근데 저평가되어 기회비용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죠. 그 사이에. 그쵸. 예. 기회비용을- 인플레이션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기면은 이거 다 감안하면 괜히 다른 종목 사서 손해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 잘 가지고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계속 올라가는 걸 잘 고르면 네, 좋겠지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참 삼성전자 주주가 되면 답답하고 그래요 좀.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아까 제가 여의도 얘기 잠깐 드렸는데 여의도, 예.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매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네. 보면 가장 게으르단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대장주고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고 보유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많은데 삼성전자만 사라고 주구장창 외치신 존니. 제가 뭐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게 투자 성향의 차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줬고 2분기에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1분기 때 선주문이 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조금만 이제 우호적인 스탠스를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웠던 기업인데 그래도 5만 원 정도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 매력적이지 않을까. 약간 뇌피셜로는 삼성전자가 너무 약간 친중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뭐 약간 이런 느낌? 친중. 친중. 중. 아. 미중 중에 골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미국으로 가보려고 반도체 이게 뭐 냉장고 이런 거 짓겠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삼성 얘기를 트럼프가 해주고는 있으나 네. 생각보다 약간 자꾸 시진핑 만나고 이렇게 가서 뭐 하고 왜냐면 팔 때가 미국에다 못 팔 것 같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아, 그러니까 그 HBM 쪽이나 이런 네. 쪽은. 그래서 약간의 찍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뭐 외국인에게? 중국 아, 또 그런 것도 쪽으로라도 충분히 중국 쪽으로라도 뭐 매출이 많이 나와주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TSMC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을 만들어 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막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이 그렇죠. 살짝 들어가 보려고 그러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국가에 판매를 하든 매출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중국 쪽에 대해서 진출을 한다라고 해서 좀 찍혀가지고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중국 쪽 캐파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최근에 중국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중국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을 때 과연 밀릴까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달 첫 거래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네, 5월 2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이제 어제 하루 근로자의 날로 휴장하고 오늘 다시 개장하고 또다시 이제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쉬게 되는데 일단 이 가운데 국내 증시 계속해서 좀 하단이 좀 지지되고 있는 양상이고 하반 경직성도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대형주 쪽이 많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그래도 좀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에서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AI 관련주들이 대거 동반 강세를 나타내면서 투자 심리를 이끄는 것 같은데요. 오늘 양시장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으로 2,55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0.6% 올랐습니다. 72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 떨어졌어요. 지금 54,300원. SK하이닉스는 4.7% 올랐습니다. 18만 6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많이 올랐어요. 3% 상승으로 108만 5천 원. LG 에너지솔루션은 1% 떨어졌습니다. 현대차 0.6% 하락했고요. 기아도 떨어졌습니다. 89,400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6%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81만 8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3% 떨어졌습니다. KB금융 3% 상승하면서 93,200원에 거래 마쳤고요. HD현대중공업도 1.6% 올랐습니다. 종가는 40만 8,500원. 셀트리온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하루 만에 반등 보여줬습니다. 35만 6,500원, 1.5%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9% 상승했습니다. 10만 4,500원. HLB도 상승했네요. 5만 7,400원. 에코프로는 떨어졌어요. 1.5% 하락하면서 5만 2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27만 2,500원, 0.7% 올랐고요. 휴젤이 1.78% 상승했습니다. 종가 37만 2천 원. 클래시스도 올랐고요. 파마리서치가 3.4% 많이 올랐네요. 38만 9,500원. 펩트론도 4% 강세. 17만 3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리가캠바이오도 3% 올랐습니다. 종가는 10만 8,200원이죠.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2,144억 원 순매도고요. 외국인도 1,704억 원 매도 우위. 이 가운데 기관은 3,025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각각 796억 원, 659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1,466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오늘 달러원 환율은 15원 70전 하락한 1,405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저것도 아까 말씀드린 네. 중국 영향인 것 같습니다. 중국 영향. 쉽게 네.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단 관세를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그 해버린 영향. 것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나는 몰라, 너랑 만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었는데 네. 이제 얘기는 했어라고 컨펌을 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혼자서 계속 얘기했다고 네네. 했는데 중국에서 나 얘기했어는 처음 나온 것 같아서 그게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달러 환율이 아침에 오전장만 하더라도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게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변동성이 엄청 크네요.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사실 다른 통화 대비로는 그렇게 원화가 그렇게 약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침에 보고 왜 이렇게 달러 대비 약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네요. 그렇네요. 네. 1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아침에 1,410 얼마 봤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미국 빅테크보다는 우리 증시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분들 꽤 있으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빅테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참 이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미증시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의 모든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가는 수준으로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뭐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미국 쪽에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강세를 보였었던 시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증시보다 강세를 보였었던 시기가 10년 주기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시기가 됐었는데 네. 당시에 코로나가 발병이 되면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주기설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길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처럼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주가 밀렸을 때 매수하면 또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지금은 과연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대한민국과 미국을 우리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가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 혹은 신흥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메리트가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구간에선 그래도 하반 경직 보여주면서 우상향은 좀 더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굵직굵직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었던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그래도 10조는 넘어가야 된다. 코스피 기준으로 10조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10조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일단 시장이 좋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시장을 떠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6월 달에 국채 채권이 만기가 도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6월 달까지는 미국의 채권 금리가 눌릴 가능성이 높은데 6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부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이전에는 또 미국 주식을 매수할 만한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미증시 같은 경우도 5월 달부터는 그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승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내 증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죠. 뭐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고요. 뭐 오늘 비만 같은 경우도 인펜티지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소외감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우리 시장 자체가 우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보유하고 계시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너무 내재 가치가 떨어지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제 규모가 있는 기업들, 시장이 돌아설 때 기관들과 외국인들, 우리가 뭐 MSCI 편입된다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를 가진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시장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